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항상 볼 때만 느끼는데 이게 다부지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많이 했죠. 요즘에도 하십니까? 요즘은 못하죠. 아, 그 젊었을 때 운동한 거 군대에서 많이 운동했는 거. 그리고 이제 다 써먹었지. 피부도 좋으시고. 피부요. 참고로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하신 상태입니다. 예. 대표님 보면은 방송이나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죠? 가끔 나가죠. 가끔 나오. 근데 자주 찾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 군데서 이제 불러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양쪽 다 비판할 수 있으니까. 모두 까기. 제목도 모두 까기죠. 정치인 조원진 한때 잘 나갔는데 자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재선 때죠. 재선 때 제가 원내 수석, 전략기획본부장 뭐 그러할 때 그때 전략기획본부장이 사실은 그 당의 각 정책위 1, 2부 부의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1, 2부 총장 다 모아놓고 전략기획을 했잖아요. 이런 거 실세. 그러니까 당의 실세들, 실무진들, 실무 실세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한 4시간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회의 참석 안 하면은 공유를 안 해요. 참석 안 하면 너희 부서는 공유 못 한다. 그러고 딱 만들잖아요. 한 장짜리, 2장짜리 딱 만들어서 사무총장은 뭐 청와대에 전달할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왔으니까 당대표한테 하고. 그 회의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강남의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그 회의에서 자료 만들고는 딱 끝. 제가 직접 보고는 아무 데도 안 했어요. 나중에 덧붙이는 것도 없고. 그냥 딱 그거에 따라서 방침을 전략기획팀에서 방침 정하면은 그게 당의 방침으로 거의 다 갔어요. 왜냐면 전체 다 실무 책임자 다 와 있었으니까. 그렇게 정점에 오시다가 지금 힘든 시기를 한 7년 정도. 7년 6개월이죠. 어떠세요? 그 삼선 때에서 보통 수석 최고위원이라 하죠. 최고위원 중에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서열로 당 서열로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 최고위원. 요때 제가 탈당에 나왔잖아요. 그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과정, 그다음에 불법성의 여부, 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혼자서 광야에 나왔는데 춥더라고.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저희 프로그램의 고정 질문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가장 오만정이 떨어진 대상 누굽니까? 양당 정치. 특정인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특정인은 뭐 이재명, 한동훈. 좀 한동훈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은 완전히 떴다방 같아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6개월 만에 이 정권이 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전체 보수층의 이 갈망을 한 몸에 다 껴안으면서 이제 진군하고 있는데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데 이제 저같이 이제 정치판에 좀 있었던 사람들로 봐서는 위험하다. 저분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0.001%의 기족사회,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가 아닌 강남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닌데 갑자기 그 강남 보수의 중심에서 서민층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으로 완전히 내려왔잖아요. 보면은 와 우리가 12년째가 국회의원 했잖아요. 뭐 지역을 다니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광야에서 한 8년 가까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아픔을 아는 거예요. 국민이 뭘 바라는지. 근데 이분은 석 달 만에 다 알더라고. 그 7년 6개월 전에는 그걸 잘 모르셨어요? 국회의원 하면 대부분 다 알아요. 지역구에서는 중앙에서 폼 잡아도 지역구 가면 90도로 절을 하잖아요. 그럼 지역구의 모든 일이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지역구에 좀 올인하고 중앙정치도 하지만 국민들을 만나라 하는 얘기는 지역구의 모든 문제점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거기 다 있어요. 응축된 거다. 그래서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서민들하고 또 유권자들하고 부딪혀 보면은 두려움도 느끼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국민이 뭘 바라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몸으로 느끼게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잘 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가 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머리에서만 회전이 돌아가는 건가?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가슴 절절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챙겨야 되고 기득권이죠. 내가 기득권이지만은 이 기득권의 세력들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답을 얻고 가는 건가? 라는 의구심보다는 좀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5만정 5분 만에 총선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지금의 보수 주류는 이전 보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국민의 생각을 많이 감추고 있다. 소위 국민의 생각을 눈을 가리고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뒤로 물러서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총선 끝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할 건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빌공짜잖아요. 내가 총선 끝나도 이 당에 남아서 당대표를 하든지 뭘 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면서 비판적 여당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한위원장은 총선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총선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일들을 던져놨잖아요. 자기 사람도 심고 막 심었잖아요. 시스템 공천이라 해서. 그럼 선장을 어디 가고 이제 그 항을 배를 누가 몰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혹자들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나면은 외국 갈 거다. 대부분 그런 생각이에요. 왜? 3년 만은 남은 대통령하고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은 여당의 대표가 부딪히고 간다. 어렵잖아요. 이전에 한번 부딪혔죠. 뭐 그때 부딪혔는데 그거는 윤 대통령 용산 참모들의 저는 그 정치적인 그 역학의 부족이다 이래 보는 거죠. 용산 참모들이 약속 때리는 한 건 아닌데 용산 참모들이 대통령이 좀 화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하고 할 때는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전달하면은 이게 오해가 배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잖아요. 좋은 결과를. 물론 총선을 결과를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제 책임 정치라는 게 갑자기 비대위가 돼가지고 많은 얘기를 쏟아부어요. 사람들마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제 나오겠죠. 뭐 비슷한 결과가 저는 나오리라 보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이런 공약 이런 부분 또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 나갈 거라고 믿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답은 없어. 김우표 제시가 없다. 뭐 이후에 내가 뭘 하겠다. 자기가 이 국회의원 출마는 아니지만은 내가 총선 끝난 다음에 저는 외국 안 갑니다. 여기에 남아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했는 공약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게 약간 이 책임 정치. 책임 정치 안 하려는 거지. 왜? 뭐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3년 후까지를 보기에는 맷집이 세지 못하다. 총선이니까 용산이 가만히 뒤로 물러나 있는 거지. 총선 끝나면 용산이 앞으로 쫙 또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사저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한남동 관저. 지난해에만 윤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 만났습니다. 자, 이번 총선을 앞둔 현재 TK저 안에서 윤심과 박심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박심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안 하겠다. 그리고 친박이 어떠했습니까? 친박도 없다. 그때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되게 서운하지. 뭐 우리 당원도 불불 끓죠. 친박은 없는데 이영화 혼자만 막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이영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몇 번을 봐준 거지? 제가 숫자로 한번 시하면 되게 많아요. 송파였죠. 뭐 되게 많아. 네. 지난번에 저 공천 파동 때 나르시아 있었잖아요. 도장 들고 나르시아. 그때도 그 송파 지역구 공천 트리거였죠. 뭐 공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 안 하겠다 하면은 유영하 변호사도 제가 유영하 변호사 같으면 저는 국회의원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이제 72 정도 되셨는데 막 대통령을 편하게 모시는 게 저의 역할이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대통령이 나오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따라 붙고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이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것은 대통령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좀 복잡해요. 그 윤심과 박심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윤심 박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예 없다. 친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우리 공화당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잖아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은 근 대통령의 그 탄핵 정국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시는 그 시점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무죄 석방을 위해서 투쟁했잖아요. 그런데 친박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사진도 내리고 뭐 글자도 이름도 안 쓰고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럼 박심이 없는 TK 지역에서 현재 TK 민심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분리해서 보나요? 분리해서 보죠. 왜냐하면은 네. TK 특히 제가 TK 출신의 삼선 의원을 했는데 너무 권력지향적이다. 제가 우리 TK 시민 시도민이 좀 비판을 하면은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을 하잖아요. 국민의당도 찍었다가 정의당도 찍었다가 무소속 돌풍도 불렀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줄 모르니까 당사자들 기존 정통 야당 제1당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당은 그대로 놔놓고 사람만 계속 바꾸면 그 사람에 따라서 물개박수를 막 쳐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또 한동훈 다음에 그 다음까지 막 권력적으로 막 박수 쳐. 그러고 다 2번 찍어요. 빨간색 다 찍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거기서 삼선하면 저도 혜택을 받지만은 이제 대구 경북 TK의 우리 유권자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무서워해요. 지금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가 있는 건가요? 뭐 우리가 남이라는 정서는 많이 없어졌지만은 이제 너무 권력지향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대단히 피해를 봅니다. 왜? 아무리 시도민이 요구를 하고 야 너 평소에는 그래 해요. 야 조원진 네가 용기 있게 끝까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잘했다 이러는데 제가 가면은 밥값 안 내잖아요. 다 안 내주고 이런데 표 찍을 때 되면 빨간색이야. 그래서 이 정서를 어떻게 깨가면서 우리 시도민들 TK의 민심들이 소위 TK 중심 정당이라는 보수 정당의 경종을 울릴 거냐 이것이 이번 총선의 관건이기도 해요. 국민의힘이 되든 그렇지 않은 무소속이 되든 또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TK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지금 여당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TK 민심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부정할 수 없죠. 뭐 후보 받으면은 50% 이상 다 나오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보수 대통합을 어제도 제안하셨고 이전에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것 같나요? 국민의힘의 선택이죠. 우리는 개혁 보수 대통합하자는 게 제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에 보니까 보수의 개혁을 하지 않고 껍데기 보수, 용기 없는 보수 그러한 보수가 바뀌지 않고는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결과로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로 간다. 그래서 이 개혁이란 뭐겠습니까? 이제 보수가 많이 내려놔라. 총선 때만 보수 얘기하지 말고 평소부터 보수의 가치가 뭔가. 그게 보수의 가치하고 헌법적 가치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가치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대탈바꿈하자. 그게 제가 얘기하는 시대교체, 세대교체. 이걸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 총선도 그래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또 곧 나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맞물려 가지고 저는 그때는 보수 정권이 좀 더 내려놓는 방법
기초단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거의 3, 40대로 다 바꾸라. 그것이 세대 교체도 하면서 하나의 모멘텀, 보수의 밑바닥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보는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건데 지금은 공천이 뭐 전략공천이다 뭐라 하는 것도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을 거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경쟁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깥에서 한번 해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개혁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8년 가까이 이 야인 생활을 하시면서 터득하신 해악이신 그 대표님께서 보수 대통합을 제안을 하면서 근거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비례연합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쪽이 총 결집한다는 느낌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국민의힘이 대보수연합을 받아들일까요?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향후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여기는 향후 대통령의 후보군들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정의당도 좀 들어오세요 했는데 정의당은 이제 거부를 하는 상황이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진보당이나 다른 이제 단체들이 들어온다고요. 기본소득당 들어오고요. 그래 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선 준비에 반대파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 잡음이 있긴 하지만 시민단체나 이제 내부적으로 공천의 잡음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다 해먹겠어요. 당 중심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당도 만들고 거기에 뭐 한동훈 비대위가 그랬잖아. 내가 직접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겠다. 한동훈 비대위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아, 국민의 미래당은 민주당의 비례연합과는 컨셉이 다른가요? 다르죠. 아. 여기는 국민의힘에서 거의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국민의힘의 제2중대라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그래도 30명 중에 10석은 당신들한테 줄게 들었나. 국민의힘도 사실 제가 용기 없이 국민들의 눈밖에 많이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순수 보수 세력들을 정광훈 목사 빼고 그런 세력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같은 위성 정당이지만 국민의힘 위성 정당이 더 노골적이다. 노골적이고 국민의힘의 위성정은 한동훈 비대위장 말대로 상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에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는 정당을 만드는데 이게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예요? 끝나면 바로 국민의힘하고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두 번 속이는 거야. 국민들이 그때 속아서 어떻게 하겠노? 양당이 이렇게 가는데 위성정당 찍어줬어. 지금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찍어주세요. 우리는 그냥 같이 갑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중되지. 그럼 오히려 그럼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당의 이중되다. 왜냐하면 오늘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진두지휘에서 선거를 하겠습니다고 선언을 해버렸다고. 공식 선언하셨죠. 그래서 한목에 다 독식을 하려고 하면은 얹힌다. 좀 그 바깥에서 고생했던 보수 세력들도 조금 눈을 돌려봐라라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대표님이 지난해 7월에 폴리뉴스 인터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윤 지지율 하락으로 보수 대연합 불가피, TK의 반윤 정서 커지면 친박계 움직일 것. 7개월 정도 지났죠. TK에서 반윤 정서가 예상대로 커졌나요? 그렇죠. 어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장 오기 전에 반윤 정서가 50%까지 갔잖아요. 굉장히 TK로 봐서는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은 또 달라지지 않았나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지향적이라는 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보수 정당의 폐해죠, 폐해. 인물 중심주의, 특히 TK의 인물 중심주의는 없어져야 될 폐해인데.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 분리해서 보기 시작.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TK의 관심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가느냐에 관심이 훨씬 더 크다. 그와 관련된 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35%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견고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인물 중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한동훈 신드롬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 보고도 계속 얘기한 게 이슈의 전환을 너무 못한다. 당신들이 한동훈의 카드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인물 비교가 되고 이재명 대 한동훈의 비교가 되고 또 한동훈의 공천 문제는 이미 줄 데가 많으니까 이게 자본이 없어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 110석 대 100, 야권 전체로 한 180석 가까이 되니까. 여기는 비었는데 주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있는 걸 뺏는 게 힘들지.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금 이슈 전환도 늦었고 공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돌출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재명의 한계다 이래 보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천 과정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안정적인데 일각에서는 공천 전체 시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쉬운 문제만 먼저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데 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TK 강남 공천의 문제점이 불거질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구가 12석 중에 2석 빼놓고는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중진들의 험지 이동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 파동이 없어졌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세대 교체, 인물 교체가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현직 의원들이 대부분 다 살아오는 구도가 돼버렸다. 왜냐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지역은 새로운 민주당 지역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일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구도로 가면. 그럼 자본이 없죠. 왜? 줄 곳이 많고 그 중에서 민주당 의석 몇 개를 가져오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한 예가 바로 낙동강 벨트예요. 보면은 서병수 의원, 그다음 김태우 의원,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 이 세 분이 그대로 지역구를 옮기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겉에서 보면 너무 순탄해 보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조혜진 의원만 좀 곤혹스러운데 뭐 양쪽은 다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서병수, 김태호 이 지역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컷오프보다는 되게 훌륭하잖아요. 자기들로 봐서는 붙어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구도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 공천에 대해서 좀 놀라운 게 컷오프가 거의 없어요. 뭐 얘기 많이 나오던 주호영 경선하잖아요. 경선에도 뭐 나 15점 감점 이길 수 있어. 왜냐면 신이라고 붙는데 15점 감점은 지역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구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준석 개혁신당에 빠져나가는 두려움에 대한 차단 역할도 했고 지역을 옮겨가면서 혹은 경선을 붙이면서 뭐 그런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한 케이스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약간 일거양득 그런 느낌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천 무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천 무음 대 공천 잡음인데 무음. 어느 쪽이 더 선거에 유리합니까? 저는 공천 무음 쪽은 여야가 달라요. 여야가 다른 게 조금은 야당은 좀 시끄러울 거예요. 왜냐면 있는 걸 내놔야 되니까. 그럼 자본이 나오고 누구를 놓을 거냐 이 차이가 있고 무음은 제가 말한 대로 세대교체 시대교체 없이 그냥 대부분 가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두 결과가 이 무음 쪽이 전 더 나쁘다고 봐요. 결과가. 왜? 기존의 의원들이 80% 이상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천 과정에서 뭐 비리가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자동적인 걸러면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음인데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다. 정말 총선님이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죠. 그래서 총선 끝나면은 새로운 변화 개혁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힘들다. 저는 그래 보는 거고요. 그 대표님 한참 잘 나가실 때 잘 나갈 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진박 감별사 역할을 하셨죠. 그 역할이 왜? 그 역할이 아니고 네. 이제 모신문사 기자가 네. 저하고도 가까운데 거의 뭐 농담 비슷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이재만 후보라는 사람을 싫어해요. 안 가겠다고 했더니 뭐 좀 연락이 누가 왔어.
그쪽 라인에서 정무 라인 좀 가주라고 가서 그 내가 가서 그 얘기했죠. 뭐 제가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는 분들이 조금 진박에 가깝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뜻하고 가깝지 않느냐 요게 다 말이라 여기 했는 말이 다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읽히는데요. 기사할 때 그렇게 실었잖아요. 네. 거기는 뭐 뒤에는 최경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근데 최경환이 있었던 거 아니고 청와대에서 제가 가기 싫은데 가라고 억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좀 낙동강 오리알 됐지만 정무수석 하던 사람이라. 진박감별이라는 그 2016년에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때 진박감별과 지금 민주당 내 친명체제 구축과 흐름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진박 감별은 없었지. 아예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다예요. 그 말이 한마디가 다라고. 지금 친명 감별사는 다르잖아요. 모여가 하잖아 지금. 모여가지고 친 이지명계 뭐 혹은 비명계 뭐 친문계 뭐 이래 모여서 하죠. 그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모이죠 모이. 이것은 해프닝이라니까. 그냥 가서 가기 싫은 자리 억지로 가서 한마디 한 거를 그렇게 실어가지고 이게 뭐 와전 대담을 그래 됐는데 지금의 민주당의 친명의 그러한 그 비공식적 라인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문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지금의 공천 자문 상황이 2016년 어쨌든 간에 공천 과정이 시끄러웠는데 그때하고 유사하다고 보세요? 그때보다는 덜하지.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다 도장 들고 나로시아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때는 김무성 대표가 도장 들고 영도다리 갚았다니까. 본인은 도장은 놔두고 갔다 하지만은. 그것도 해프닝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래서 그 3개월 전에요. 3개월 전에 제가 원내 수석되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김무성 대표 직접 얘기했다니까. 야 우리 180석 얻으니까 다 표정 관리들 해 이러더라고. 갑자기 3개월 만에 180석 얻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그것은 김무성 대표의 감정 그런 것이 대단히 연유가 있었다. 저는 그래 보고 뭐 좀 김무성 대표는 출마한다 하다 안 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아유. 그 대표님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공천 과정을 놓고만 보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보다는 대선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게 보이나요? 보이죠. 제가 이재명 대표 쪽한테 그랬어요. 30석 다 줘도 된다. 지금 그 민주당의 비명계, 반명계가 한 45명 정도 되는데 자동으로 걸러질 사람이 한 10명 되니까 30명 다 줘라. 그래도 100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석.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왜 안 될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좀 성격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앞으로 이제 재판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것을 내가 그 30명이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위험하더라라는 그 고민을 하는데 그럼 큰 정치 못합니다. 그냥 줘버리는 게 오히려 민주당은 자본이 없는 게 좋고 국민의힘은 자본이 좀 있는 게 좋은데 왜냐면 국민의힘은 자본이 있어야 세대 교체가 되고 좀 교체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자본 없이 교체 없이 가고 민주당은 자본이 있으면서 그냥 대선 행보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친명제 체제를 구축하더라도 총선에서 지면 대선 가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총선 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양당이 과반을 얻기는 힘들잖아요. 결국은 총선 이후의 구도를 보면은 제3신당이라는 게 저는 저기 다 합쳐서 좀 하라고 자꾸 한 게 양당 정치의 태행적 양당 정치를 좀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계속 운영을 3년이 남았으니까 제3지대하고 연정할 거 아닙니까? 헌법을 바꿔가지고 뭐 개헌 안 한다 하면은 그럼 연정을 하는 구도 정도 되겠다. 그래서 뭐 145대 145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석 20석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양당의 극단적인 정치는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3지대 보고 인간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역할론에 있어서는 이준석 싸가지야.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내를 나쁘게 해서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근데 제3지대 역할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반윤, 반명 이거를 뛰어넘는
양당 정치, 내각제를 가지 않으면서 양당 정치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는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큰 스님의 말씀을 듣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결국 그 8년의 효과인 걸로 보여요. 아, 왜냐면은 저도 뭐 오만정에서 내려놓으시니까. 어떤 정치인을 뭐 어떻게 오만정 떨어지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답할 게 없어요. 저는 기득권 세력, 양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오만정이 사실 떨어진다. 그런데 국민들이 또 한 몇 달 동안 속아요. 그래 끝나고 나면은 또 윤석열 체제로 쫙 갑니다. 그 다음에 3년 있다 대통령 선거쯤 되면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저는 꼭 국민들께서 선택할 때 빨간색, 파란색만 보지 말고 녹색도 보고 노란색도 보고 뭐 주황색도 보고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밉지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총선에서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개혁신당이 나름 좀 선전을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요. 뭐가 그렇게 그런데 싫으세요? 다 아는 것 같이 아는 체를 하잖아. 저도 29살 때부터 정치했잖아요. 근데 더 고개가 무겁거든. 근데 너무 아는 체인데 가보니까 안 되잖아. 이낙연 대표조차도 총리했던 분도 못 껴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울타리 안에서의 사람이 아니고 개혁신당 밖에 나가서 경험하면서 바꿔야 될 문제지만은 조금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런 부분에 상대한테 상처를 좀 자기 상처 입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좀 이제 진일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대표 정치 경험이 벌써 한 13년이에요. 그것은 뭐 그 비판적인 경험만 있어. 아, 자기가 비판을 하는데 수성을 하든지 축성을 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민심을 보면은 왜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10몇 프로까지 막 그리 하다가 툭 떨어졌느냐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는 한 3개월 동안에 무슨 공부를 그래 많이 했는지 막 들고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 저걸 다 실천하지 못하고 본인은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번 4월 총선 이후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휴전. 한동훈 위원장이 없어지니까 휴전이 있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내에 남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대선 전에 뭐 한 1년 전에 다시 부딪힐지는 몰라도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리되는 시점이잖아요. 뭐 감옥을 가든 완전히 정리되든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각을 세울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 많이 쏟았던 내용들, 공약들 또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이 빌공짜 공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 그런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위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모습?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이제 좀 더 내려놔라. 지금이라도. 아, 총선 이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총선 이후는 대선 가도로 이제 안정적인 대선 가도로 가겠죠. 그러면 약간 그래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총선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세요? 민주당에 대안이 없어요. 야권 전체에 대안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대안 세력들이 뭐 박용진 의원도 뭐 괜찮은데 또 위험하잖아요. 대안 세력들이 없이 혼자 가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 되는데 그 외로운 싸움에서 버텨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길게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재밌어요. 나 너무 재밌네. 여기네. 자세가 점점 자유로워져서 질문지 없이 그냥 뭐 막 이래 하는 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